현장 발언을 마무리할 수 없다. 그래서 몇 분 이야기를 좀 꼭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2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인데요. 이 5분 이야기를 듣고 2분 시장님들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 방기용 회장님, 그리고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료 회장님, 전국 고물상 연합회 정재환 회장님,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님, 경제민주화넷의 신규철 운영위원장님, 이런 순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전국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 방기용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 회장을 맡은 방기용입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 어디 계시죠? 좀 바로 앞에. 저는 그 학교 앞에 조그만 문방구라고 하죠. 그런 데하고 동네 작은 문구점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적인 것을 자꾸 여쭤봐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 시장님이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원 시장님께서는 제가 한 3년 전에 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 혹시 어린 시절에 그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쫀디기를 사드시거나 띠기를 사먹은 추억이 있으신지요? 그거 당연히죠. 어려서 잘 못 사먹기는. 이재명 시장님도 시골이라 전방이죠, 전방. 있었습니까? 예. 전방이라. 맞습니다. 옛날에 국판장, 동네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지역에 은행 창구 역할을 했었거든요. 북한돈 빌리려면 다 국판장한 구멍가게 하는 거다 빌렸었죠. 그런 문구점도 마찬가지였었죠. 이런 문구점들이 2,000년 한 2만 5천 개였는데 아마 작년 16년 통계로 9천 개에서 10,000개 정도밖에 안 남고 줄었을 겁니다. 3년 전에 박원 시장이 됐을 때 14,00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박원 시장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는데 저희들 열심히 4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그 줄어드는 숫자 전혀 줄지 않았고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저희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공부량이 줄어드는데 그 중요한 게 하나는 학습준비금 지원제도는 복지정책위에서 치명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에 대해서 박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많은 서울시에 관심을 갖고 3년 전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 단체와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 주셔서 한 5개월 동안 어렵게 노력을 해서 기초적인 그 방안을 만들었었습니다. 저는 그게 되면 우리 업계가 좀 살 줄 알았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그 제안이 들어가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그 실현이 됐습니다. 중문을 살 때 가급적 학교 앞에서 구매를 해줘라. 예, 애석하게도 현장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강제 권한이 없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충남교육청과 제2단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충남 지역에서만 어떤 걸 좀 만들어보자 해서 한 5개 정도 시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쿠폰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특히나 주요 업계에는 대단히 환영하시죠. 그러나 학교장님 바뀌고 이러면 또 위압해야 돼버리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원 시장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협의체가 있다가 없어져서 제가 지방에 하고 싶었던 걸 협의체 전혀 못했습니다. 쿠폰제를 부분적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텐데 못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협의체 같은 걸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제2단체하고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실험 같은 걸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게 다음에 두 분 중에 대통령이 되시거나 하셔서 청와대 가시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을 하면 좋은 복지가 그야말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구나 성남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청년 배당을 지역화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변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이재명 시장님께도 서울시 성남시 교육청과 성남시와 제2단체와 다행히도 성남시 분당구 이런 데에 저희 회원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성남 배당과 같은 이런 거를 혁신적으로 도입을 하셨으니까 없는 복지도 만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 있는 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야말로 복지가 투자가 되고 그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연결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저는 꼭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잠깐 하라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만약에 대권에 성공하셔서 청와대 가시면 지금처럼 민생 현장에 있는 문방구 주인이든지 가맹점 주인이든지 편의점 주인들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현장에서를 계속 듣고 이 정책을 반영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지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구조가 많이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들 삶이 이렇게 어려우냐? 다른 거 없습니다. 대기업 제재벌이 유통업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뛰어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계약이나 하도급 업체를 이걸 정비하면 되지만, 이 우리 생을 진짜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유통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했기 때문이에요. 그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나빠졌거든요. 이거는 유통업에 관한 거는 가장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서비스업과 유통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 하라고 그랬는데 4분 50초 하셨어요. 간단하게 해야 돼. 네, 다음은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래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장 상인이 이 자리에 와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암동에 들어올 롯데복합쇼핑몰 저지 자체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망원시장이기도 합니다. 망원시장 상인회. 근데 제가 오늘 생존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생활했던 곳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성남의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성남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전국 상인대회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 서울에 들어올 복합 쇼핑몰에 관련돼서 강력한 의지를 좀 천명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은 전에는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SS 등이 들어와서 지역 상권을 최근에 최순실 씨가 표현한 대로 하면 PP화 시켰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복합 쇼핑몰은 훨씬 더 지역 상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그런 사안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 상권이 붕괴된다는 것은 꼭 자영업자 시장의 붕괴와 이제 연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경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수를 비중을 좀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한 28.8%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한 7%, 캐나다는 9.2%, 독일에는 11.6%. 그게 결국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캐나다, 독일에 비하면. 그러면 이제는 자영업 시장의 어떤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복합 쇼핑몰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야대 여소죠. 여소의 어떤 국면이 만들어졌다 그래도 이것이 법과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예전에는 유신이라든지 공무독재 시대에는 정부의 어떤 폭력 정치로 인해 가지고 좀 떨었다고 하면, 이제는 재벌 기업의 경제 폭력으로 이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져 있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와의 어떤 그런 대결 국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호의 어떤 대상으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모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국 상인대회에서 복합 쇼핑몰에 관련돼서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내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발표를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조금 더 진일보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고물시장연합회 정세환 회장님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고물시장연합회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정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간단하게 서민 위한 나라는 영원한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서민축을 이루는 게 한 2천만 정도 되고, 중소자영업자 600만, 비정규직 600만, 청년실업 160만, 도시貧困 노인 165만,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에 160만 가구는 매달 30만 원 마이너스 가계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인구 중 하위 10%는 월소득 92만 원을 벌 때 상위 10%는 985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600만 중소자영업자 중 50대 자영업자 50%는 월소득 100만 원 이하로 의료보험조차 들기 힘들어 매달 가계대출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노인세대 복지 문제를 전무하며 자살률 2위는 50대 세대로 가는데 그중 50%는 생계 문제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70만 가까운 도시빈곤 노인들은 대부분 화질 주어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슬픈 대한민국입니까? 그럼에도 대한민국 중심의 박근혜 정권과 정부는 전방위적인 민생 대란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서민들은 이미 파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서민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실업, 도시국민 노인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미 서민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서민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대권 주자이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이재명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민생 대란 문제를 현 정권을 넘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으며 또한 이런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분들과 만약에 대권 주자 대통령이 되신다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김상진 변호사님. 네,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경제민주화가 성장정책이다 썼습니다. 경제민주화 성장정책 별로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성장은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되면은 행복해지니까 질적 성장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양적 성장도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제민주화 뭡니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삥 뜯기지 않고 자존심 지키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죠. 삥 뜯기지 않으면은 제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제 몫을 가져가면은 일하는 게 신나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생산성도 늘어나고 파이도 늘어나고 혁신도 가능해집니다. 자존심 지키고 살면 당연히 또 생산성이 높아지죠. 자기 일 신나게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창의의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사람들을 살리는 경제활동이고 성장에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 지금 물적 자본에 투자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던 시대는 갔습니다. 인적 자본, 우리 사람의 체화된 지식과 숙련 그리고 기술 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힘으로 경제 성장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재벌에 대한 물적 자본 투자, 자본 수익률 거의 제로입니다. 이자율 낮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신나게 일해서 파이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가 곧 성장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대선 후보님들은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말씀하셨습니다. 재벌개혁, 중소기업 살리기, 중소상인 살리기, 노동자 살리기 이런 정책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들이 싫어합니다. 재벌들은 힘이 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이 셉니다. 지난 대선 재벌들 경제민주화 공약 정말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얻어냈습니다. 돈을 줘서 얻어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벌들의 두 가지 무기가 있죠. 협박입니다. 투자 파업. 나 투자 안 해. 협박. 감원이설. 전경련과 재벌 대관 로비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살 녹입니다. 여기 녹아나면 안 됩니다. 재벌들의 투자 파업이 덤나고 재벌들의 감원이설이 달콤해질 때 그 정부는 개혁 정책은 이미 끝난다고 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재벌의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살리는 정책,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두 분을 믿습니다. 두 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적어도 두 분은 재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 모두가 항상 국민의 곁에서 서 있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 넷의 신규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제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 분 칭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대통령 후보 중에서 배려의 아이콘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시장님은 위트의 아이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배려와 위트가 이제 넘치시는 두 분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민생이라는 말이 너무 오염돼 있다. 다 민생이라고 얘기한다. 정치하다가 잘못되면 민생 탐방하고 도대체 민생이 정말 민생이냐 거짓 민생이냐 오직하면 저희가 참 민생과 거짓 민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트릭을 위한 민생인지 정말 우리 사람들을 위한 민생인지 그걸 분명히 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생이라는 말보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요즘 촛불 시민혁명은 바로 그런 시민 주권, 직접 민주주의가 먹고 사는 민주화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민생과 거짓 민생을 가른 핵심 문제는 재벌과의 전쟁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 부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공공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시장 부분의 대부분은 불공정과 독과점이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의 문제는 다 돈 문제입니다. 조세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시장 경제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 경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하에서 모든 국민들과 하다못해 국가까지도 재벌과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들이 많은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재벌에 대해서 가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날카롭게 칼을 겨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정경유착을 통해서 우리 민생을 바꿔놓은 그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강론은 좋습니다만 정말 재벌과의 전쟁, 이 민생의 문제에 가장 걸림돌은 체제 걸림돌은 재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마지막 현장에서 그동안 활동해 오셨던 5분의 이야기 듣고 답변을 이재명 시장님 먼저. 네, 아까 저희가 발언하시면서 시간도 다 되었어요. 마무리 발언까지 격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권력, 행정 권력, 그중에 특히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공정, 불법 이걸 시정하는 것이 원래 국가의 역할이고 국가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마지막 보루가 검찰인데 이 검찰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 부당한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고 강자의 횡포를 도와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국가 권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1의 역할인데 문제는 그걸 또 막는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경제 권력이죠. 정치 권력은 이미 경제 권력의 종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관계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부당한 경제 권력의 문제고 그 부당한 경제 권력의 핵은 재벌 책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 책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해체라고 부를 만한 그야말로 좀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 이 재벌 기업들이 재벌 가문으로부터 독립해서 정상적인 경제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핵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점들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촛불 혁명 과정에서 첫째는 대통령, 둘째는 새누리당이지만 세 번째로 책임져야 될 것은 그야말로 재벌이다. 재벌 해체라고 하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재벌 해체의 첫 출발은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확인된 이 재벌 총수들을 반드시 구속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가는 첫 길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지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재벌 체제 해체를 위해서 좀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이재용의 구속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영역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가 권력이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예를 아까 성남시의 청년배당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저는 아마 다른 지역에 계시는 중소상공인들 또는 골목상권 또는 재래시장 계신 분들은 성남시 상권 활성화제라는 사업을 되게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반드시 대형 유통점에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동네 골목을 써야 돼. 그러니까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고 여기서 또 저희 자랑 하나 하면 성남시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포 공실이 사라지고 있어요. 권리금 생겨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이런 신용카드 이걸로 비교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노력해도 이런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고 저희는 서점 협동조합을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입을 안 하면 우리 공공 도서관의 도서구입권을 협동조합에다 줬거든요. 거기서 돌아가면서 원래 하다가 아예 조합을 만들어서 그냥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급하고 남는 이익을 나눠 가져라. 27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월 거의 월세 정도나 아니 상당 정도 운영비를 거기서 조달하고 있어요. 저희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부 영역의 서비스나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소위 우리가 의료 불리는 데를 맡겨야 된다. 왜 면세점 허가를 그 재벌들한테 줍니까? 그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다 줘야죠. 그래서 이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서민들, 을들의 삶은 정말로 많이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을 어떻게 할래? 약속을 여기서 미리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죠. 저는 시장의 효율화라고 하는 국가 전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효율화를 통해서 국가 전체는 비록 비용을 줄이는 일이 있더라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건 결코 잘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형 유통점을 마구 만들어내면 뭐 유통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수의 동네 골목 상권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다 직장 잃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결코 그 사회 전체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봉사하다 보니까 생겨난 일인데 언제나 억간구약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힘없는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권한 행사를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복합 쇼핑몰 내는 것들은 없지 않은 게 맞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수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각 해당 지역에 돈이 좀 지역에서 돌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성남에서 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 지출은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저 원칙을 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생활임금을 내년부터는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할 텐데 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익을 그 부분은 또 성남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일부러 동네에 좀 쓰라는 거죠. 딴 데 나가 쓰지 말고. 그럼 또 동네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서 동네 경제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회가 되면 청년배당을 한 10개 연령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데 한 3조, 한 4조 정도 드는데 이 3, 4조 정도의 돈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를 각 지방자치단체 주대 동네 골목상권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주어라. 지역화폐로 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한 10% 더 지원하든지 이렇게 하면 동네에 돈이 실제로 돌고 이게 대형 유통점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경제를 좀 접목해서 소위 의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중간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진 참여연대 우리 집행위원장이시죠? 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은 대재벌에 빌어서 또는 뭐 투자 유인한다고 무슨 뭘 깎아주고 지원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건 결국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고 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냥 초고소득자 초고액의 영업이익을 얻는 극소수의 대기업들한테 증세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한 20조 정도의 기본소득 또는 복지지원을 마련할 생각인데 그 20조 중에 대기업들 440개 기업 500억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 8% 정도 증세하면 이게 이제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거든요. 근데 요것만 해도 15조 원이 생깁니다, 연간. 15조 원이 생기고 10억 이상 버는 몫에 대해서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한 10% 증세하면 거기서 2조 5천억 정도 하고 한 20조에 가까운 이 감면 부분을 좀 조정하면 10조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재원하고 정부의 낭비적인 요소 한 7, 8% 30조 원 하면 5, 60조 원 정도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 지출을 좀 해주면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야죠, 당연히. 홍보파 시장님은 뭐 만나지 말래도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저는 이제 정리 삼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비정상이 정상화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말이라서 써버려서 좀 오염이 되긴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상만 되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이 같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합리적 결분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의 핵심은 첫째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특히 강자들이 불법을 감행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그야말로 다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억강부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역량들이 좀 더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좀 재량 영역에서 특히 그를 재량권을 행사할 때 의 쪽에 좀 유리한 결정을 해나간다면 정말 얼마나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세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재벌들하고 손잡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재벌들하고 손을 실제로 잡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여러 관계로 얽히거나 하면 그 불가피하게 결국 나중에 권한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엄정하게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최종의 권한을 가진 존재가 기득권과 얽히면 안 됩니다. 얽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적 권한을 절대로 나쁜 쪽에 쓰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공직자가 나쁜 짓만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공직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낼 테고 여기다가 만약에 여유가 좀 있어서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거, 부정부패하지 않는 거. 본인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주변이 깨끗해야 윤석열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내 가족이고 뭐고 무조건 다 때려잡아라. 보장한다. 인사 보장한다. 그거 하면 나중에 본부장 시켜줄게. 한 500명, 1000명 정도 잡아 넣으면 해줄게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잡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본인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박원순 시장님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형님 저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명 시장님은 정말 그 성남이라고 하는 이 고장에서 너무 잘하셨죠? 네. 근데 이제 성남시는 이제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 지방정부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또 못하실 수 있는 것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확실히 저를 밀어주셔서 다음에 서울시장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을 확실히 밀고 저는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성남시장을 다시 가서 하고 이런 것 참 좋은 우리가 늘 이렇게 형제처럼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건 농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위트를 잘하신다 그래서 저도 위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우리 문구점 연합 회장님, 서정대 회장님, 정재한 고물상 연합 회장님 다 뭐 중요한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합니까?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장 5년을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앞에 패널 오신 분 중에 저를 만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직접 만나서 이런 토론회나 같이 정책을 협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부지런히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여러 가지 비상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어프로치, 완전히 다른 방법, 완전히 다른 수단,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촛불 민심이라는 게 낡은 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거 아닙니까? 뭐 아까 이재명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누구나 이것은 하나의 시대 이념이 됐습니다. 99대 1의 사회를 혁파해서 어떤 경제 정의를 이룩하고 이 불평등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을 뭐 어떤 식으로든 보다 더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늘 이 구호가 있는데요.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에는 대체로 다 합의가 있습니다. 이거 바라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커다란 원칙, 어떤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원칙과 방향이 옳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것을 실제 완결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정확하고 또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정책, 그런 이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싱가포르이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국이 됐죠. 우리는 그냥 작은 나라니까 도시국가니까 이렇게 무시하지만요. 저는 그 국가가 성장하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목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회를 열심히 둘러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내다보기. 그러니까 돌아보기, 둘러보기, 내다보기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어떤 사회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은 뭐 누구나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또 면밀한 성찰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는 똑같은 잘못을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민주정부를 2번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성계하면서도 저는 또 다른 새로운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룩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국민의 힘이고 집단 지성의 힘이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지도자가 뭐 이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견해들과 꿈과 소망들이 또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하나가 돼서 늘 그것이 피드백되는 이런 사회, 저는 오픈형 플랫폼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